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페니메이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그중에서도 크리사 헨리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의 발표 내용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페니메이 성과가 어땠는지, 또 이게 주택 시장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 전,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발표 내용만 다룰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피터 아쿠아보아라는 분이 임시 CEO가 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맞아요. 발표 시작 부분에 언급이 됐었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3분기 재무 성과 한번 보죠.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숫자, 순이익부터 보면요. 3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9억 달러요? 지난 분기보다는 늘었는데 작년보다는 좀 줄었네요. 16% 늘고 5% 줄고. 이게 왜 그런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인데요. 그때 신용손실 충당금, 그러니까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 있잖아요. 네네. 그 변동폭이 컸어요. 작년에 비용으로 인식한 게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직전 분기, 2분기보다 이익이 늘었다는 건 주목할 만합니다. 페니메이의 주력 사업, 그 4조 1천억 달러짜리 보증사업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이게 여전히 아주 안정적인 수입원이에요. 보증 수수료 수입이 크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나온 순수익만 73억 달러, 전분기나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또 중요한 건 회사의 순자산이 계속 늘어서 1,055억 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자본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좋은 신호죠. 자기 자본이익률 ROE 지표도 10.3%로 올랐다고 하던데요. 숫자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얼마나 튼튼해졌다는 뜻일까요? ROE? 그건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특히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수준하고 비교해서 보는 건데요. 네. 이게 10.3%로 올랐다는 건 요구되는 자본량에 비해서 성과가 더 좋다는 뜻이죠. 그만큼 회사가 재무적으로 더 탄탄해지고 뭐랄까 위기 대응 능력, 회복 탄력성 같은 게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좋아진다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숫자들 말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3분기에만 1,090억 달러 유동성을 공급했다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네,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하죠. 우리 돈으로 하면 140조 원이 넘으니까요. 이 돈으로 40만 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40만 가구요? 와. 네, 구체적으로 보면 한 20만 7천 명 정도가 집을 살 수 있게 지원했고요.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주택 구매자 지원이 많았군요. 요즘 같은 때에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집 사기 정말 어려운데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또 당장 좀 어려움에 처한 2만 3천 가구가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썼고요. 올해 전체로 보면 벌써 2,870억 달러 유동성을 공급했고 이걸로 총 1,100만 가구가 미국 내에서 집을 사거나 재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집을 빌리는 데 도움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매 여력이 계속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페니메가 시장 안정시키고 가게 지원하는 자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페니맨은 이 돈을 다 어디서 벌어들이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보증 수수료가 핵심이라고요? 순수익의 81%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보증 수수료가 절대적이죠. 단독주택 쪽을 보면요. 기본 보증 수수료율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예요. 왜 오르는 건가요? 이게 예전에 금리 낮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로 나갔던 대출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지금처럼 수수료가 좀 더 높은 세대출로 서서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 포트폴리오도 규모는 커지고 있고요. 여전히 문제는 높은 집값하고 금리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 사는 걸 망설이니까 새로 들어오는 단독주택 대출 물량이 기존에 줄어드는 물량을 완전히 상쇄하진 못하고 있어요.
신규 유입이 좀 부족하군요.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3분기에 새로 취급한 단독주택 대출의 80%가 재용자가 아니라 구매 목적 대출이었어요. 네, 아까 첫 주택 구매자 많았다는 거랑 연결되네요. 그렇죠. 이게 2021년이나 2022년처럼 재용자가 엄청 많았던 때랑 비교하면 나중에 인식될 이연 보증 수수료 수입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유지될 거라는 의미도 됩니다. 재용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발표에서도 금리가 한 5%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재용자가 크게 늘긴 어려울 거라고 봤다면서요. 네, 그런 언급이 있었죠.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럼 다른 수익 지표인 수익 이자 마진 림은 좀 어땠습니까? 이건 괜찮았나요? 네. NIMM은 올해 들어 9월까지 66bp, 그러니까 0.66%포인트 수준에서 꽤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대규모 재용자가 거의 없었던 팬데믹 이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복잡한 게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이 NAM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그 보증 수수료예요. 아, 그래요? 이자 마진인데 보증 수수료가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게 회계 처리 방식 때문인데요. 페니메가 보증하는 모기지 채권 MBS 있잖아요. 그걸 발행하는 신탁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보증료 수입인데 장부상으로는 이자 수입처럼 잡혀서 NIM 계산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회계는 역시 어렵네요. 그냥 뭐 보증료 수입이 좋으면 NIM도 좋아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가구 주택 쪽 평균 보증 수수료는 2022년 이후로 좀 내려갔어요. 그건 왜죠? 이건 새로 나가는 대출 수수료가 만기 도래하는 기존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았기 때문인데요. 다가구 쪽은 수수료 정할 때 개별 대출 위험도 보지만 시장 금리나 MBS 스프레드, 다른 경쟁 자금 조달 비용, 그리고 페니메의 공적 임무 같은 외부 요인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뭐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하면서 필요한 곳에 유동성 공급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단독주택 비중이 다가구보다 6배 이상 크기 때문에 전체 평균 보증 수수료는 결국 단독주택 흐름을 따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위험관리 쪽으로 넘어가 보죠. 신용 건전성, 이건 좀 어떤가요? 특히 다가구 주택 쪽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맞아요. 다가구 주택 쪽에서 확실히 좀 압박 신호가 보입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심각한 연체 대출이나 아예 부실 처리된 대출 비율이 지난 분기보다 7bp, 0.07%포인트 늘었고요. 실제로 손실 처리에서 털어낸 순상 가격 비율도 4bp, 0.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어휴, 늘었네요. 왜 이런 거죠? 이게 뭐 시장 상황이 계속 어렵기도 했고 또 최근 들어서 임대료 상승세나 건물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 NOI라고 하죠. 그 증가세가 좀 둔화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쌓였던 부담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3분기에 다가구 쪽 신용손실 충당금 쌓은 것도 주로 이런 연체 증가 때문이었고요. 다가구는 그런데 그럼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독주택 쪽은 괜찮은가요? 단독주택 쪽도 아주 괜찮다고만 하긴 어렵고요. 심각한 연체나 부실 대출, 상가객이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늘긴 했습니다. 아, 거기도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가게들이 겪는 여러 재정적인 압박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페니메 쪽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면밀히 보고 있다고 하고요. 3분기에 단독주택 관련해서 새로 쌓은 충당금은 주로 이번 분기에 새로 인수한 대출에 대한 예상 손실을 반영한 거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분기에 충당금을 총 600만 달러 더 쌓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손실, 그러니까 순상각이 3억 3,200만 달러 발생했는데 미래 손실 대비 비용으로 3억 3,800만 달러를 인식했어요. 그럼 실제 손실보다 약간 더 쌓아둔 거네요. 네, 그렇죠. 미래 위험에 조금 더 대비한 셈입니다. 비용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CFO가 비용 관리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면서요. 성과는 좀 있었나요? 네, 이건 확실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총 운영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 빼고요. 이게 지난 분기보다 8%,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나 줄었어요. 오, 10%나요? 꽤 많이 줄었네요.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페니메가 예전에 발행했던 자기네 MBS를 다시 사들이면서 부채를 일찍 갚게 됐는데 거기서 이익이 좀 났고요. 또 하나는 압류된 주택 관리하고 수리하는 전략을 좀 바꿨대요. 그러면서 관련 비용이 줄었고,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클 텐데 직원이나 계약직 인력을 좀 줄이면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외주 용역비 같은 관리비 자체가 줄어든 효과도 컸습니다. 아, 인력 감축도 있었군요. 허리띠를 졸라맸네요. 네, 그런 노력이 숫자로 나타난 거죠. 비용은 줄였는데 아까 자본은 아직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순자산이 1,055억 달러나 되는데도 규제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요? 이게 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그게 참 페니메의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기준에 비해서 254억 달러가 부족한 상태예요. 254억 달러요? 아니 가진 돈은 1,000억 달러가 넘는데 왜 부족한 거죠? 그게 현재 자본 규제 때문에 그런데요. 페니메가 미국 재무부에 갚아야 할 돈, 우선주라고 하죠. 그거랑 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미래에 세금 덜 낼 권리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감독 당국이 요구하는 질 좋은 자본, 그러니까 진짜 위기 시에 기댈 수 있는 자본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아, 회계상 자산이지만 규제 자본으로는 안 쳐준다. 그렇죠. 그래서 장부상 순자산은 많아 보여도 규제 기준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254억 달러 부족분을 메우는 것 말고도 3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자본 요건을 다 채우려면 추가로 약 1,900억 달러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900억 달러요? 와, 정말 엄청난 액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페니메는 결국 매년 버는 이익을 계속 쌓아서 이 목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지난 8월에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는 좀 긍정적이었어요. 스트레스 테스트요? 네,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고 가정해도 페니메가 망하지 않고 주택시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 탄력성은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힘은 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게 당장 필요한 자본을 다 갖췄다는 뜻은 아니고요. 갈 길이 아직 멀죠. 그렇군요. 참 복잡한 문제네요. 그럼 사업 부문별로는 좀 어땠는지 볼까요?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단독주택 사업은 좀 어땠습니까? 단독주택 쪽은 전반적으로 견조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순이익이 지난 분기보다 13% 늘었고요. 이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손실 충당금 쌓는 규모가 줄었고 비용도 아낀 덕분입니다. 3분기에 새로 인수한 대출 규모는 900억 달러였고요. 작년 3분기랑 비슷한 계절성을 보이면서 직전 분기보다는 늘었습니다. 역시 구매 대출 비중이 높았고요. 신용도는 괜찮았나요? 네, 새로 들어온 대출들 신용도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평균 LTV나 파이코 점수 같은 지표들은 여전히 양호하고요. 다만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있어요. 파이코 점수가 680점 미만이거나 DTI,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3% 넘는 대출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 약간 위험도가 높은 대출 비중이 늘고 있다. 네, 페니메도 이 추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고요. 특히 DTI 상승은 아무래도 구매 대출 비중 증가랑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집 사려는 사람들이 좀 더 대출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중요한 안전장치는 전체 단독주택 포트폴리오의 47%, 금액으로는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이 민간 모기지 보험 같은 신용 보강 장치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위험을 줄여주는 장치가 있군요. 네, 그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단독주택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역시 다가구 주택 쪽이 문제군요. 여기 실적은 어땠나요? 아까 위험 신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익은 또 눌렀다면서요? 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다가구 주택 부문의 3분기 순이익 자체는 지난 분기보다 33%나 크게 늘었어요. 33%나요? 왜죠? 여기에는 신용 손실 충당금을 덜 쌓아도 됐던 거, 순수익 자체가 늘어난 거, 그리고 비용 줄어든 게 다 같이 작용했습니다. 신규 사업 규모도 187억 달러로 늘었고 전체 다가구 보증 포트폴리오 규모도 10억 달러 증가하면서 성장세는 이어갔어요. 신용지표, 예를 들어 DSCR이나 LOTV 같은 것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안정적이고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겉보기 실적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연체율 같은 선행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가구 부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페님의 고유의 위험 분산 모델이랑 신용 위험 전가, CRT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적극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CRT요? 그게 뭔가요? 네, 이게 뭐냐면
혹시 대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페니메 혼자 손실을 다 떠안는 게 아니라 그 위험 일부를 다른 시장 투자자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아, 위험을 분담하는 거군요. 그렇죠. 덕분에 3분기 말 기준으로 거의 모든 다가구 포트폴리오가 어떤 형태로든 이런 신용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잠재적인 신용 위험을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CFO가 마지막으로 부채 포트폴리오랑 보유 모기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간단히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부채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페니메가 빌린 돈 규모는 올해 들어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서 번 돈으로 필요한 자금을 많이 충당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돈 빌릴 필요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자금 조달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네. 그리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출기관 유동성 지원 목적의 포트폴리오 자산을 시장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MBS에 투자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규모가 최근 2분기 연속 늘었어요. 그래서 보유자산 수익률도 좀 높아졌고요. 다른 하나는 손실 완화 목적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건 부실 대출이나 조건 변경 대출 모아놓은 건데 이걸 시장에 파는 물량이 줄면서 이 포트폴리오 규모는 오히려 좀 증가했습니다. 자, 정말 많은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지금 편임의 상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이거 같아요. 페니메는 여전히 주택시장이 여러모로 어렵지만 그 핵심 사업인 보증 업무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자본도 조금씩이나마 쌓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계속 나왔던 다가구 주택 부문의 신용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그 막대한 자본을 채우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 네. 또 회사의 안정성이 결국 보증수수료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건 금리나 주택 구매 여력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인 면도 있지만 불안 요인도 분명히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CFO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들면서 대공황보다 더 심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현재 경제는 불확실하고 특히 다가구 쪽에선 구체적인 압박 신호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만약 앞으로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면 과연 그 테스트에서 보여준 회복 탄력성이 정말로 유지될 수 있을까?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페니메가 미국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그 잠재적 위험을 생각할 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페니메 3분기 실적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